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이고요. 7말 8초라고 그래서 지금 바다나 산으로 휴가 가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수영장 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네. 만나는 건 살아있는 물입니다. 파도도 치고 흐르고 그리고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비가 온 후에 이 폭포 주변에 소용돌이 치는 와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물살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요. 폭포 주변 물놀이는 금물이고요. 또 계곡물에 시원하게 수박이나 참외 담가뒀다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 역시도 식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몇 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날 31일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소비 쿠폰 못 받는 사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좀 의아했는데요. 네. 대한국민이면 누구나 받잖아요. 특히나 신생아도 받고요. 그다음에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망자도 지금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있습니다. 이 경북 청도에 사는 손모 씨라고 하는 40대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 씨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오려내서 가위로 오려서 주민등록증을 없애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센터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덩치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키가 180이 넘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95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끌고 행정복지센터에 가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대리발급이라도 누가 받을 수 있거나 대리수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대리 신청을 하려면 부모나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노모가 또 치매에 걸리신 상태라고 해요. 그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은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손 씨처럼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손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받는데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걸 누군가는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점검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가 이런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한다는 게 이번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김동법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기 가구이거나 취약 가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왜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렇네요. 소비 쿠폰 우리가 신청하고 이럴 때 이거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네.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서울 아파트 평균 14억 돌파입니다. 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가 새로운 말은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14억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지죠? 그 헉하죠. 숫자가 너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57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보다 1.28% 올라서 처음으로 14억 원 선을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럼 강남구 아파트가 다 그러면 14억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가격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강북은 10억 364만 원,
강남은 17억 6,410만 원으로 둘 강남북 간의 격차가 7억 3천만 원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6.5라는 숫자는 뭐냐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상위 아파트 20% 아파트 가격이 하위 20%보다 6.5배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둔화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폭이 다소 꺾였습니다. 지난달 1.43%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상승세는 소폭 둔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 기대감이 꺾인 게 주목이 되는데요. 서울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98.0을 기록했는데 한 달 전에 133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100 이하라고 하는 건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 중에 국토부 장관이 아마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 정책을 또 발표한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4억이라는 숫자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좀 가져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주거의 개념도 있지만 이 집 한 채는 재산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거 되게 언제쯤 이 부동산이 안정화될지 집값이 잡힐지 이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계산대 옆 팁박스 논란입니다. 팁박스. 사실 외국 나가면 좀 놀라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팁을 요구하고 또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팁 문화가 없거든요. 근데 팁박스 논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외국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팁 안 줘서 너무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거긴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데 외국에 가서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면 얼마 팁 적어야 되는지 바들바들 떨거든요. 얼마를 적어야 되나. 나중에 종업원이 굉장히 잘해주다가 팁 적힌 거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듣는 뭐 그런 경험을 그래요. 하기도 했거든요. 어머. 근데 매우 사실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부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놓인 팁박스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5살 전에 SNS에 글이 올라왔는데 여의도에서 밥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계산대 앞에 팁박스가 떡하니 있더라. 그 사진 한 장,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려놨는데요. 상자에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요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여기 한국이다. 팁 문화 들여오지 마라. 이런 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 누리꾼들도 이런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이런 댓글도 남기기도 했고요. 상자를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은 일종의 좀 보이지 않는 강요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다 카드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저게 실효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긴 하는데 어쨌든 팁 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전 서울 강남구의 한 빵집에서 팁박스를 뒀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서 박스를 없애버린 적도 있고요. 세종시 한 장어 전문점에서도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드렸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린다 이런 문구를 써서 붙였다가 이것도 역시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현행식품위생법상 강제로 요구하지만 않으면 봉사료를 받는 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가격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업주들이 계산대 옆에 팁박스를 두는 방식으로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뭔가 가가지고 식당에서요 네. 상당히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냥하게 기분 좋아지면. 네. 그러면 진짜 주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드물어요. 그런 데가 드물어요. 우리 맞습니다. 어떤 일부 식당 가면 일식집 가거나 네. 이렇게 하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 주어주거나 거긴 또 이러죠. 부담스러워요. 일식집 가면. 아, 그래요? 의뢰 줘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눈치 보잖아요, 서로.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은 안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식집 가면 무조건 주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좀 그렇게 잡혀 있죠. 아, 이건 요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저기 갈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예, 네 번째 모닝픽 온몸으로 살린 두 생명입니다. 온몸으로 두 명의 생명을 살렸다니 이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한강다리 지나가시다가 생명이 전화 있는 거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아, 예, 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면 일종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한강을 지나다가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을 발견했다, 사람을 발견했다. 그럼 행동으로 옮기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새벽 정선아 씨가 친구와 함께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여성이 난간 가까이에서 강을 바라보다가 난간 위로 발을 올리더랍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친구와 함께 두 여성을 잡아 끌어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그냥 곱게 내려오진 않잖아요. 막 발버둥을 쳤다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그 친구와 함께 두 여성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계속 버티면서 끌어안고 있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사투가 벌어졌다고 해요. 그 10여 분 동안 사투를 하다가 결국 극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당황했을 텐데 네. 그거 잘 대응을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정선아 씨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직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고위험군을 돕는 사회복지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몸으로 습득하거나 항상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본능적으로 뛰쳐가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선아 씨 역시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선아 씨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삶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항상 아이고. 생각하고 준비하신 분들만 도움을 줄 수 예. 있습니다. 그쵸. 그런 준비를 늘 우리도 하고 있어야 네.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이고 정선아 씨 고맙습니다. 예, 대단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보고 올게요.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쉴 새 없이 강력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열기 가득한 더위에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29도를 웃돌면서 초열대야에 가까웠는데요.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양이 적겠습니다. 7월 29일까지 7월 한 달간 열대야의 수는 총 21일을 보이며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밤에 열대야까지 더하면 총 22일로 관측 이래 이 정도 열기가 이어진 7월의 밤은 없었다는 건데요. 폭염경보도 전국을 짙게 물들이면서 이제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낮에는 오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 하늘은 여전히 맑게 드러났는데요. 아침까지 곳곳에는 비가 내립니다. 전남 서해안에 최대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곳곳으로는 빗방울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대구가 36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하늘 속에 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해안가에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서 휴가철 더위와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사 얘기하겠습니다.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파헤쳐보는 시간,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하죠. 네, 오늘도 앞뒤가 완전 다른 역사 얘기 늘 파헤치러 왔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역사 속 내조의 여왕들입니다.
네, 요즘도 각자의 위치에서 내조해주는 여성들도 많습니다만은 외조를 해주는 남성들도 네, 많습니다. 많죠. 두 분이 다 일을 하시니까 이 댁은 어떻습니까? 내 외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시네. 근데 이게 MZ세대의 특징인가요? 이렇게 뭐 내조나 외조를 딱히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실까봐 사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역사 속 내조의 여왕들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아내가 내조를 잘해야 돼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하지만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현모양처로서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내조 덕분에 훌륭한 업적을 이루거나 또 인생 역전한 사람까지 있었는데요. 그 시절 이 부인의 내조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 속 내조의 여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역사 속 그 야사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이방원에 대적한 여인, 내조의 여왕 정한왕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 정한왕후는 조선의 2대 궁왕 정종의 왕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7년째가 되던 해에 태조가 5째 아들 이방원을 세자 책봉하지 않고 막내를 책봉을 해요. 여기에서 밀린 이방원이 불만을 품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요. 자, 그런데 태조의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세상을 떠나고 사실상 맏아들이었던 이방과가 있었는데 왕위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원이 와가지고 형님 세자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태어난 순서가 중하겠느냐?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큰 네가 왜 이러십니까? 제가 방석일 죽인 건 어디까지나 적장자 계승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왜 저를 세자에 환장한 페류나를 만드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 준달 때 국으로 받으십시오. 세자 자리에. 정한군, 세자 자리가 정한군 손에 든 떡이라도 됩니까? 예? 적장자가 국본이 되는 건 솔리고 대의명분입니다. 감히 정한군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인이 그게 나서는 아니라 아니면 가셔서 그 칼에 묻은 피나 씻어내시지요. 퇴비린내가 역해서 일각도 못 견디겠습니다. 오, 카리스마가. 형 이방과는 동생 이방원이 두려워요. 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형수가 그냥 일가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방원이 왕자의 난까지 하면서 왕이 될 것 같았는데 형인 이방과를 내세워요.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이방원은 자기가 일으킨 왕자의 난이 적장자 계승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형이 먼저 왕위에 올라가야 됐던 거예요. 게다가 이방과와 정한왕후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왕위에 올리고 자기가 세자가 되면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내가 순조롭게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권력의 다툼 속에서 본의 아니게 세자가 된 이 방과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러면서 아내 김씨는 왕비가 되어서 덕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정한왕후는 죽은 뒤에 붙여진 칭호예요. 나약한 정종과는 달리 정한왕후는 시동생 이방원의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불로야, 인사드리거라. 네 작은 아버님이시다. 불로라 하옵니다.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데 중전마마끼 없어는 부처님보다 한 수 위신가 봅니다. 국본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게 국모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니 궁여지책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이방원이 세자가 되지 못하게 정종의 혼의 자식을 지금 궁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한왕후는 정종의 서자예요. 불로와 그의 생모인 과거 정종의 첩 유씨를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정종은 유 씨를 후궁, 가희궁주로 책봉을 하고 불로를 원자로 대우했는데요. 하지만 이방원은 불로를 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래서 정종의 후사를 지키기 위해서 정한왕후가 또 한 번 결단을 내리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소첩, 이제 당의를 벗고 전하의 백성으로 살겠사옵니다. 소첩을 중전 자리에서 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가희공주가 중전이 되면 불로는 국본의 자격을 갖추게 되옵니다. 하면 정왕후도 왕권을 범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당찬소. 왕이가 뭐라고 조광지철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란 말이오? 하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용상에 엉거주춤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차피 되고 싶어서 된 왕도 아니지 않소. 시작이 어떠했든 용포를 입으셨으니 진정한 왕으로 사셔야 하옵니다. 껍데기로 숨만 쉬며 사는 것 사는 게 아니옵니다, 전하. 그 사람이 왕제네. 와, 아니 진짜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있는데요. 저게 진정한 걸크러쉬가 쉽지 아닐까 않을 텐데. 싶은데 결단력도 정말 대단하고요. 사실 후궁에게 중전 자리를 양보한다?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정종은 정한왕후가 청한 대로 가희궁주를 정실 부인으로 삼았을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그때 가희공주님이 불로를 잉태한 상태였소. 전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소첩은 따라서 불로는 과인의 친자가 아니오. 어허. 아하. 왕자가 아닌 자를 왕자라 속였다면 그건 용모가 아니옵니까? 과인의 실수요. 그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을 것이오. 여봐라, 불로와 그 생모 유씨를 속히 궁에서 내보내라. 하바마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쫓아낸 거죠. 아니야, 저 살게 하려고 저런 것 같아요. 살게 하려고. 이방원이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결국 불로를 쫓아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폐비를 불사하면서까지 왕권을 지키려던 정한왕후의 시도는 이렇게 나약한 정종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상처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정종이 왕의 자리를 지킨 지 2년 뒤에 정한왕후가 정종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전하. 많이 지친 네. 거죠. 용상을 버리시고 편히 사시옵소서. 하실 만큼 하셨사옵니다. 내려오라고 하네요. 아, 정종은 왕자리에 있었던 게 너무나도 힘에 부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쳤거든요. 보기에도. 네, 이렇게 해서 정종은 정한왕후의 뜻에 따라서 그동안 힘겹게 지키고 있던 용상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야사송 얘기는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도 정종은 권력에 관심이 없었나요? 근데 네, 실제로 그랬어요. 정종은 천성이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도망가서 숨었고요. 그 뒤에 세자 책봉 문제가 불거지자 조선 왕조가 개국하기까지는 모두 방언의 공이 크며 나는 세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이 사양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세자가 됐고 자식들 간의 피바람에 염증을 느낀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됐지만 허수아비 임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서 본 것처럼 불로라는 아들을 원자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정한왕후의 입김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일로 이방원과 그 측근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왕에 앉으니까 잠깐 권력의 욕심이 있긴 있었는데 워낙에 서슬이 시퍼렇던 그 동생 방언이를 보니까 불로를 그대로 세자로 앉히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지. 네. 그래서
패했나 봐요. 네, 그랬습니다.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챈 정종이 자신이 원자를 삼았던 이 불로를 두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정말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네. 아무나 왕하는 거 아니죠. 자, 동생 방원만 보면 부들부들 떠는 이 남편을 보고 정원왕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동생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십니까? 하루빨리 양유하시고 마음 편히 사십시오. 이 말대로 왕위에서 내려온 정종은 정원왕후와 천수를 누렸습니다. 네. 흔들리는 남편을 옆에서 잡아주고 네,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알았던 정한왕후. 대단한데. 그런데 이때 이방원에게는 아내 원경왕후가 있었거든요. 자, 요 얘기는 잠깐만.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속보요? 그거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와서요. 네. 예, 요거 우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돌직구 쇼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계속 얘기 이어갈까요? 네, 원경왕후 내조의 여왕 1, 2위를 다투는 고려의 조선의 왕비죠. 정환왕후에게는 동서가 되는데요. 원경왕후는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직접 무기를 준비했다가 내줬고요. 2차 왕자의 난을 앞두고는 차마형과 싸우지 못하겠다는 이방원을 독려해서 싸우도록 만들어요. 싸움 도중에 이방원의 말이 빈 채로 돌아온 일이 있는데 내 남편이 패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섰던 여장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은 원경왕후 덕분에 권력을 쟁취하게 됐고요. 또 정종은 정인왕후 덕에 권력 다툼에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명한 그 아내들인데 내조. 이 내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조란 말은 안에서 돕는다 이런 말이죠. 부인이 집안을 잘 다스려서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삼국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책이죠. 내조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조조한테서 나오는데요. 조조가 후계자 책봉 문제로 고심을 하는데 맏아들 조비의 부인 곽씨의 내조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식이 조비보다도 똑똑하고 조조가 이 조식을 더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날 것 같으니까 맏아들의 부인이었던 곽씨가 도와서 자기 남편을 황태자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부터 내조의 공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에 벌써 내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주몽의 두 번째 부인 소선호입니다. 주몽이 나라의 기초를 열고 왕업을 시작할 때 소선호의 내조가 매우 컸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선호의 내조는 어떤 또 스타일이었습니까? 소선호는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여성이었어요. 직접 나서서 내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졸본부의 유력 집안 출신으로 주몽보다 8살 연상이었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던 여인이었는데요. 동부에서 주몽이 도망쳐 나와서 소선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졸본 땅에 자리를 잡고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건국 후 왕비가 된 소선호는 토착 세력의 분열을 잠재우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내조의 여왕 소선호의 이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주몽이 동부에 두고 온 두 아들 유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주몽이 유리에게 왕위를 물려주자고 하자 소선호는 자기가 낳은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 서울 지역의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소선호는 고구려 백제 2개 왕국을 건국한 여성입니다. 야, 고구려와 백제 건설에 소선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군요. 지금 쭉 들어봐도 왕의 부인 중에 이렇게 훌륭한 내조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부인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역사 속에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인이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조선 최고의 군주였다면 그 부인인 소헌왕후는 조선 최고의 내조의 여왕이죠. 세종실록에 보면 왕후는 나서부터 정숙하고 성격이 원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나서부터 정숙하고 이건 좀 나서부터. 과장된 거 아니에요? 한나라기 때부터?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타고난 성품이 인자했는데요. 세종이 7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소원왕후는 이 후궁들과도 아주 잘 지냈고 후궁들이 낳은 자식들도 친자식처럼 참 잘 대했습니다. 아유, 이거 세종 입장에서는 아내가 정말 고마웠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소원왕후가 큰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426년 세종 8년에 한양에 큰 불이 나서 하루 동안 집 2,200채를 태우고 3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세종이 강원도 지방에 가 있었어요. 컨트롤 타워로 나선 사람이 바로 소원왕후였습니다. 9개월 만삭의 몸으로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세종은 내가 없을 때 일이 생기면 반드시 중전에게 보고하고 중전의 명령을 필히 따르라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소원왕후를 신뢰했습니다. 네, 내조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일까지 도울 정도였었네요, 이거는. 네, 하지만 이런 소원왕후에게도 한이 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시아버지 태종에 의해서 친정이 풍비박산이 난 사건인데요. 태종은 부인 원경왕후에게도 그랬듯이 외척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아버지인 영의정 시몬에게 누명을 씌워서 스스로 목을 매게 했고 시몬의 부인과 딸들, 그러니까 소원왕후의 친정 어머니와 친정 동생들을 전부 노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시몬이 스스로 목숨을 끊던 바로 그날 세종의 아버지 태종과 함께 밤늦게까지 연회를 즐겼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세종은 태종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 힘이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위로하고 비위를 맞춰야 했던 거죠. 아유, 근데 이유야 어찌됐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하호호 연애를 즐긴다? 아, 이거 엄청난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하들은 소원왕후의 폐비까지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종은 침묵하는 정도로만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또 소원왕후를 폐비하면 새로운 왕비를 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외척이 생겨야 된다는 이 부담 때문에 태종 역시 며느리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때 이미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도 자리를 부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소원왕후의 내조는 이런 괴로움을 참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그 세월이. 네. 예. 또 조선의 성공 코스는 과거 급제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헌신한 그런 내조의 여왕들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는 과거급제한 사람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거 쉬운 줄 아는데요. 조선시대 과거급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뒷바라지하는 부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후기 여류 시인 삼이당 김씨 이야기가 있는데요. 삼이당 김씨는 같은 해 같은 날에 같은 마을 남원에서 태어난 하립이라는 사람과 18살에 결혼을 했고 남편을 향한 애정의 시를 많이 남긴 시인입니다. 그런데 삼이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남편이 출세해서 쓰러진 집안을 일으키는 거였는데요. 당시 출세길은 과거에 합격하는 거였잖아요. 자, 삼이당은 남편과 오랜 의논 끝에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별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을 따로 살았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부지런히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시험 공부 도중에 부인이 그리워 편지를 보내왔는데 삼이당은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장혜인 아나운서가 답장 편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옛사람은 글 읽다 편지가 오면 시냇물에 던져버렸지요. 그대를 처음 보내며 이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배를 위해서 짜던 실이 아직 배가 되지 못했소이다. 그대 다시는 악양자의 아내가 배를 자르는 것 같이 하진 마소서. 아니 보고 싶다고 편지나 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응? 그렇죠. 공부해라. 그러니까 너 이종신의 과거 시험 붙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정진해라. 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악양자는 중국 후한시대 사람인데요. 먼 곳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1년 뒤에 부인이 보고 싶어서 중도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짜고 있던 비단에 칼을 대면서 말합니다. 이 비단을 둘로 자르면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공부하다 중간에 돌아온 것이 비단을 자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을 듣고 악양자는 곧바로 집을 떠나 7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큰 학자로 대성을 합니다. 자, 삼이당은
뜻을 품었다면 도중에 그만두지 말라는 것을 악양자 이야기를 빗대서 한 거죠. 네, 삼위당이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남편이 이제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 시작했잖아요. 네. 어떻게 결과가 네, 좋았습니까? 세상 일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끝내 합격하지 아이고, 어떡해. 못했어요. 네. 결국 이들이 33이 되던 1801년에 두 사람은 과거 시험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자는데 합의해요. 귀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농사일도 남편보다 삼위당이 더 잘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아이고야. 남편은 잘하는 게 그러게. 뭡니까? 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존경하면서 안빈낙도하고 함께 시를 지으면서 살았는데요. 삼위당 김 씨의 작품집 김삼위고에는 총 253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어서 조선 내 여성 시인으로는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현재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 삼위당 부부의 합장묘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출세와는 좀 길이 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출세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농사도 짓고 시도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해피엔딩이 아닐까 뭐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많은 부부들이 술 때문에 다투거든요. 술 때문에 싸우고 아 조선시대에도 술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다면 그거 내조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술은 남자만 마시는 거다. 이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술 좋아하는 남편의 술 친구가 되어준 부인이 있다면 믿어지세요? 수양대군의 오른팔이었던 문인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워낙 술을 좋아했는데요. 그의 부인 김 씨는 남편과 허물없이 술을 마시는 술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남편과 술 한두 잔 기울이는 사람들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서거정 부부가 워낙 금슬이 좋았고 15세기까지는 남녀가 평등했던 고려의 유풍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거정의 부인은 같이 술을 마시면서도 남편의 지나친 애주가 건강을 해칠까 항상 조바심을 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는 서거정보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네. 남편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아내의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내조에 여왕하면 사실 이 여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두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가난한 바보 온달에게 빠진 평강공주입니다. 네, 야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가 끝난 6세기. 당시 고구려는 딸 사랑에 지극했던 평원왕이 재위 중이었는데요. 딸 평강공주를 최고의 사립감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지만 평강공주가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가서 빨리 밥을 해 먹어야지. 온달이 배 꺼지니까 천천히 뛰어다녀. 엄니 밥 해드려야 돼서요. 갈게요. 밥 챙겨드리려고. 그 바보 온달을 말하는 것이냐?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야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평강아, 그건 네가 하도 울어대서 내 널 달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자고로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 했습니다. 어머. 평범한 사내도 말을 번복하지 않는데 어찌 태왕이신 아바마마께서 말씀을 번복하려 온달하고 하시는지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온달한테 가겠다는 건데 왕은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네. 왕이 바보 온달한테 그 귀한 딸을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예. 네, 평원왕은 공주를 당대 유력 가문의 능력 있는 젊은이와 결혼시키려고 했는데요. 강제로 혼인을 시키려고 하니까 평강공주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집에 있는 폐물을 들고 가출을 해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함께 보시죠. 몸에서 나는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 범상치가 않고, 근데 고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올 리가 없으니 분명히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분명하였다. 아, 온달이 찾아만. 꼬리는 없어요. 이거 드릴게요. 진짜요? 우와. 오. 내 여기 있게 해주면 이 보석들 다 드리리다. 견물 생심이요. 더 이상 엄니하고 날 괴롭히지 말아요. 견물생심? 바보가 그런 말도 알아? 아 근데 호랑이가 섹시하자고 물어갈 터인데. 바보인 거야 아닌 거야? 아,
야, 바본달 이 정도면 뭐 남성판 신데렐라 아닙니까, 그죠? 결국 평강공주와 그러면 온달은 이 같이 살게 됩니까? 견물생심이죠. 온달은 평강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머. 그러면서 평원한과 평강공주 부녀지간 사이는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나라에 사냥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현란한 말타기 솜씨, 활쏘기 솜씨를 자랑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 사냥대회에서 우승한 온달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아니, 목소리부터 바뀌었는데. 너는 공주마마 혼이 난 그 바보 온달? 바보라니요. 제 제자입니다. 말씀을 삼가시지요. 장군이 이자의 스승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조금 힘을 보탰을 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평강공주. 와. 아바마마,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야, 내조. 아니, 네가 어찌? 우와. 와, 평강공주가 온달과 함께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평강공주는 온달과 함께 살면서 순수하고 착한 온달을 사랑하게 됐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온달을 바꾼 평강공주의 결심 함께 보시죠. 제 서방님입니다. 제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부디 옛일은 잊으시고 제 서방님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전 서방님을 반드시 대장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바마마께 꼭 인정받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그리 살면 아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섹시하고 스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할 거구만요. 와. 평강공주는 온달에게서 가능성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수련을 시켜서 최고의 상향군을 만들었군요. 네. 그런데 저때 중국 북쪽을 지배하던 북주라는 나라의 무제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범한 일이 있었는데 온달이 선봉에 나서서 활약을 했고 평원왕도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내 사위다 라고 자랑하면서 온달을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 뒤로 온달은 승승장구하면서 부경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고 온달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전사한 뒤에 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평강공주가 거기까지 가서 두 사람의 영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서방님. 울지 마시오. 어리석은 온달로 죽을 뻔한 생에 그대 덕분에 이리 대장군 온달로 죽을 수 있어 참으로 영광된 삶이었소. 마지막 울림이 인사. 있는데요. 아니, 저는 근데 이 바본달하고 평강공주 이 얘기가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에 있는 실제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온달은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온달이 용모가 못생겨서 우스꽝스러웠고 해진옷과 신을 신고 다녀서 바보 온달이라고 불렸지만 마음은 순수했고 집이 가난해서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한 효자였다고 합니다. 자, 평강공주와의 이 결혼에 불만이 었던 사람이 일부러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고구려 장수로서 활약을 한 걸 보면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비상하고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구려가 551년에 백제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겼는데요. 그로부터 50여 년 뒤에 이 지역을 되찾으려고 신라를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온달이 왕에게 출정을 허락해주면 내가 가서 꼭 이 땅을 되찾아오겠다 하고 나갔다가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했는데요. 자, 지금도 고구려와 신라 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단양에 온달산성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신라 땅인데 온달산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은 역사 속 내조의 여왕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내의 훌륭한 내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조를 잘 듣는 남편의 자세도 중요하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히 정한군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첩, 정한군의 뜻대로 되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정경, 그 바보 온달을 말하는 것이냐? 예, 바로 그분이요. 제 서방님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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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덥습니다. 네. 이렇게 아, 더울 춥네요.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런 날에는요, 사실 주방문 앞에서 아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시원한 여름의 맛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시원한 여름의 맛 특집입니다. 보리 비빔밥 좋아하세요? 너무 아유, 너무 좋아하시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채 보리 비빔밥을 좋아. 만들 건데요. 생채가 오이 들어가고 양배추 들어가고 부추가 들어가서요. 요거 버무려서 보리 위에다가 올려서 맛있게 비벼 맛있겠다. 먹는 그 맛을 제가 한번 즐기시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어묵 깻잎 무침인데요. 보통 어묵 그러면 조림만 해 드시고 볶음만 해 드시잖아요. 오늘은 데쳐서 깻잎하고 아주 맛있게 무쳐가지고 보리 비빔밥하고 같이 잡수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요리를 대충 보니까 이거는 그 요리를 잘 못하는 초보 그 요리 남편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요거 잘 배워서 주말 너무 더울 때 남편이 한번 맛있게 한번 차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묵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어묵을 데칠 건데 지금 아직 물이 덜 끓어서 어묵은 제가 조금 이따 데치고요. 먼저 이 어묵 무침에 들어가는 깻잎 먼저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어묵이 사실은 한 1cm 안 되게 굵게 채 썰어서 준비할 거기 때문에 요 깻잎 같은 경우에는 어묵보다 조금 더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만 준비를 하시고요. 너무 또 채가 얇아지면 나중에 이게 뭉쳐져서 또 맛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요 정도로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 어묵 무침에 같이 들어가서 좋을 게 바로 요 쪽파예요. 쪽파도 송송송 써는데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 그냥 한 0.5cm 가량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요것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 이거 씹힐 때 너무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식감이. 네, 맞아요. 왜냐하면 어묵을 조리거나 볶음하면 어묵의 맛만 느껴지잖아요. 요거는 어묵을 데쳤기 때문에 각종 이 채소가 같이 씹히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더위에 그냥 저 초록초록함만 봐도 뭔가 싱그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개 준비를 하고요. 자, 아직도 조금 덜 끓어서 네. 요 고추를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청양고추 썼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있고 하는 집에서는 오이고추, 약간 안 매운 고추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청양고추 쓰셔도 괜찮은데 요거는 되도록이면 너무 굵지 않게 4등분 해가지고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그 어묵에 착 감겨서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이제 슬슬 데칠 때가 왔네요. 네, 데칠 때가 왔어요. 지금 잘 끓고 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준비한 것까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데치러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데치러 갈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얼음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얼음물 2개 정도 놓으시고 만약에 집에서 데친다 그러면 그냥 개수대에다가 찬물 받아놓고 데치시면 돼요. 요거 한 장씩 놓고 데쳐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야 이 안에 있는 기름이 좀 잘 빠지는데 예인 씨 왜 예전에 제가 급하게 한다고 뜨거운 물 네. 부은 거 있었죠? 기억나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 불을 하나도 쓰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커피포트에 물 해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쳤으면 이 약간의 기름기만 없애면 되거든요. 이렇게 얼음물에 재빨리 넣어주세요. 저러면 이제 더 쫄깃쫄깃해지거든요. 어묵 그러면 식감도. 엄청 탱글탱글합니다. 이게 기름기도 빠지고. 네.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어묵을 데칠 때는요 약간의 소금을 넣고 데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어묵에 그냥 간을 그냥 그대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데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됐으면 채반에다가 놓고 요걸 좀 털어주세요. 물기를. 저러면 기름도 싹 빠지고 식감도 더 좋아지고 탱글탱글해지고. 엄청 탱글탱글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 가지고 와서 요걸 또 이제 썰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써냐 하면 이렇게 놓고 반을 갈라요. 그리고 너무 곱게 이렇게 썰면 나중에 여기 돌아다니니까 한 0.5cm 가량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래야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지금 제가 끓는 물에 한번 넣고 찬물에 2번 헹궜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묵 자체가 엄청 탱글탱글해요. 진짜로 쫄깃쫄깃합니다. 야, 이렇게 맛있겠다. 썰어주세요. 네. 그 조림하고 볶음의 어묵도 괜찮지만 이렇게 무쳐서 먹는 맛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 더 썰을게요. 보통 집에서는 조림이나 뭐 볶음을 진짜 많이 하긴 하죠. 네, 좀 맞아요. 새롭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잘 어울리고. 저는 이게 그 오뎅 볶음 뭐 너무 있었어도 이렇게 깻잎 같이 하는 거는 그죠? 네. 향도 깻잎이 좋으니까. 있기 때문에 향이 훨씬 더 싱그럽고 이게 먹는 맛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이번에는 2개를 같이 겹쳐서 썰을게요. 항상 뭐 떡볶이에나 넣어서 먹었는데. 저거 더 집에서 맛있을 그냥 것 구워서 같아요.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어도 맛있어요. 요거요. 저렇게 한번 데친 다음에요. 달걀 있죠. 네. 달걀 2개 풀어가지고 물기 없이 어묵을 닦아요. 그러고 나서 국간장 조금 하고 맛술 조금만 달걀에다가 간 맞춰서 잘 섞은 다음에 담가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해 먹으면 맛있어요. 예전에 먹던 덴뿌라전이에요. 맛있겠다 그것도. 엄청 맛있겠죠.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무칠 건데요. 이렇게 놓고 일단 쪽파 먼저 넣어요. 네. 쪽파. 그리고 아까 고추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빨간색인 고추도 이렇게 같이 아, 넣어주세요. 예쁘다. 근데 깻잎은 지금 넣으면 안 돼요. 지금 넣으면 너무 손에 열기 때문에 완전히 사그라들어갖고 맛이 없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양념을 넣고 요걸 묻혀주세요.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가고. 그냥 바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간장. 그다음에 지금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마늘 들어가고 다진 파는 아까 쪽파로 대신했으니까 넣고 요거 매실청입니다. 그리고 요거 참기름이거든요. 고소하겠다. 여기까지 넣고 요거를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맛있겠다. 깻잎이 눅눅해지지 않게 지금은 넣지 않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버무려서 양념이 이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깻잎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예. 깻잎은 가감해서 넣으시면 돼요. 한 4장 정도 분량? 그것만 네. 하시면 아주 딱 맞아요. 요거요. 아까 제가 생채 보리 비빔밥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위에 같이 올려서 고명으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잡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요거 만들어졌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오늘 메인 메뉴인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요거는 이렇게 잠깐 놓고 네, 이따 같이 먹는 그쵸, 거죠. 같이 먹는 거예요. 반찬으로도 훌륭하겠네요. 네, 제가 이따가 요거 같이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뭘 준비하냐면요. 보리밥을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보리밥을 먼저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보리밥 올려놓고 그다음에 요거 아침에 지은 보리밥이에요. 아유, 맛있겠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반찬 놓을 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만들 준비만 하면 돼요. 자, 뭘로 먼저 처음에 만드냐 하면 바로 오이를 준비를 해주세요. 오이를 준비하는데 이 오이는 완전하게 세척이 잘 돼야 돼요. 소금에 이제 완전히 세척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볼을 하나 올려서 채칼로 길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채칼로 해요? 네, 채칼로. 근데 요거 썰을 때 씨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돌려요. 씨 들어가지 않게. 네, 씨가 들어가면 약간 물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돌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 추청오이가 씨가 그렇게 굵지 않아서 다 쓰셔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 좀 한참 걸려요. 그래도 다 해야 됩니다. 오이가 들어가면 싱그러운 맛이 그렇죠. 있죠. 엄청 싱그럽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원해요. 네. 여름에는 오이만한 게 없어요. 뭐 등산 갔을 때도 오이, 야외 스포츠 할 때도 오이. 그냥 하나 먹어버리잖아. 갈증 날 때. 최고죠. 갈증 날 때 오이가 정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9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름용 반찬으로는 아주 최고의 식재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찌는 하지 않고. 그렇죠. 자, 근데 요걸 다 하게 되면 지금 생방송 중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오이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준비할 게 뭐냐면 바로 부추예요. 부추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부추. 부추도 너무 좋죠. 부추도 그냥 한 4cm? 2cm에서 3cm 가량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저게 또 굵기가 또 오이 채썬과 비슷해가지고 네, 하는 게 맞아요. 어울리겠네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한꺼번에 다 생채를 할 거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세요. 생채 너무 좋죠. 네.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바로 양배추거든요. 양배추도 요거 오늘 뭐도 약간 그 시원한 느낌의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만약에 나는 양배추보다 참나물 같은 거 너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참나물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양배추도 썰어서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다이어트 식단 같은데요? 이것도 한 양배추, 4분의 1개 정도 오이, 써주시면 그죠. 되고요. 그거만 제거하고. 네. 철규 씨, 저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물 하나만. 네. 물 하나만 빨리 갖다 주세요. 이따가 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이 양배추를 제가 지금 양배추 통째로 썰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에 한번 헹궈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비빔밥에 올라갈 거니까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썰어주세요. 저 식감도 얼마나 좋겠어요. 양배추까지. 네, 양배추까지 이렇게 썰어주시는데 양배추는 이렇게 물에다가 헹굴 때 약간 소금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잘 씻기라고. 네,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싱그럽게 양배추가 헹궈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굵은 거는 조금 이렇게 심지 빼주시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썰어주세요. 조금 얇아야 맛있긴 해요. 양배추 맞아요. 먹을 때. 조금 이게 또- 굵으면 심지 있으면 또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빼기 좀 그렇게 하니까 미리 조금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저렇게 좋아요. 하나에 비볐을 때 또 숟가락이 잘 올라가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이것도 깨끗하게 헹궈서 바로 건져주시면 돼요. 조금 싱그럽게. 양배추 속은 안 씻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세척을 해야 되는 거였네요. 선생님. 세척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그냥 먹었어요? 아니 속은 괜찮겠죠. 어머. 그래도 다 저렇게 소금물로 하나 또 배웠어요. 네, 사실 세척하셔야 그냥 돼요. 먹었었어요. 그냥 먹죠. 해야 되는구나. 알배추도 뭐 그냥 먹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아우.
잘 시켰다. 오늘 내조회영 얘기했는데 또 남편한테 또 미안해지네요. 사이는 좋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배추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뭘 하냐면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 아, 양념장이 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 자,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념장은 고춧가루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고추장 하고요. 고추장. 지금 오이하고 부추하고 양배추보다 양념장이 조금 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채 비빔밥에 다른 양념장이 안 들어가요. 뭐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걸로 안 비비고 딱 요 양념장으로만 할 거거든요. 요거에다 이제 국간장 넣고요.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다진 파 넣고 다진 마늘까지 넣고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엿 조금 넣고 아니면 올리고당 넣으셔도 돼요. 이거 잘 섞어요. 점점 그 양념장의 색을 또 만들어지고 있네. 이거 쓱쓱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네.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간 맞춤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간은 소금 2분의 1 큰술이에요. 요게 2분의 1 큰술 들어가면 요 채소가 다 들어갔을 때 양념이 확실하게 되는 양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간 게 뭐냐면 바로 깻가루 하나 안 들어갔어요. 이 깻가루는 이따가 맨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있어요. 바로 뭘 하느냐?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지금 참기름이거든요. 그 비빔밥에다가 여기 보리밥에다가 참기름 한두 방울. 아, 밥 위에다가 네. 보리밥 위에다 해요? 네. 오. 저기에다 하는 줄 알았죠. 네네. 채소에다가 하면은 채소가 기름 맛이 배어가지고 기름 맛만 나요. 밥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들기름도 요거 약간. 이거 선생님 완전 이보은의 꿀팁 빠밤인데요? 빠밤? 저는 당연히 더 채소에다 중요한 들었어요. 빠밤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요거는 그냥 아꼈어요. NC 빠밤 좀 아낍시다. 우리가. 오늘은 빰으로. 네. 자, 이랬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이제부터가 이보은의 꿀팁 빠밤. 이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마지막에 묻히셔야 돼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게 또 물성이 많이 생기면 비빔밥이 좀 그래서 그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거 이렇게 묻히세요. 철규 씨 요리 많이 늘었네요. 그러게. 또 네. 이번 쌤 밑에서 지금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묻혀라. 그렇죠. 마지막에 좀 묻혀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가는 게 썰은 게 있어서 요걸로 좀 대체할게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묻혀주세요. 색도.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비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혀주셔야 돼요. 오이가 더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야 굉장히 여름 맛으로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시원한 비빔밥. 네. 자, 근데 요게요. 양념이 다 배이려면 차분차분하게 잘 비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볐을 때 양념이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굳이 지금 여기에 된장이나 뭐 고추장이나 이런 양념장 안 넣었잖아요. 네. 요걸로 양념이 되는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제가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이거 마지막에 이거 묻혀두고 나중에 쓰시거나 네네. 아니면 막 묻히면서 하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바로 상에 내갈 건데 상에 내가기 직전에 이렇게 묻혀서 바로 올리셔야 돼요. 진짜 싱그럽겠다 그러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아까 안 넣은 거 깻가루. 깻가루를 들어갑니다. 듬뿍 넣어주세요. 들기름, 참기름에 깻가루까지. 끝났어요. 들기름, 끝났어요. 참기름은 여기에 안 넣었어요. 아, 그죠. 그래요? 밥에 넣었어요. 밥에. 자,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이제 비로소 양념을 올라가네. 올라갑니다. 이렇게 넣으세요. 맛있겠다. 야. 올라가는데 다들 소리가 오 올라가는데 지금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랑 이제 비비는 거죠. 네, 네네. 이렇게 비비셔야 돼요. 그러면 참기름이랑 들기름 향도 나면서 그렇죠. 맞아요. 요 밑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통깨라든지 더 뿌려서. 아니면 야. 깻가루든지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뿌려주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 기다리기 힘든데 가도 되겠습니까? 요거요. 네. 네. 오세요. 요거 오시고요.
왜냐면 이제 그 어묵도 있거든요. 네. 어묵 무침도. 요 어묵은 이제 이렇게 담아요. 아까 이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담아서 같이 먹어요. 향 너무 좋죠. 오이 향이 싱그럽게 나오네. 진짜. 네, 맛있겠다. 이렇게 같이. 비비기 전에 요것만 먼저 한번 또 오이도 맛을 봐줘. 맞아. 요것도 갑니다. 어묵 무침. 와, 그거 비비기 전에 한번 맛 한번 보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짭짤한데 그 맛으로 그렇죠. 비벼야 돼요. 나 이거 상큼하고 네. 더위가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야, 와. 그렇죠. 진짜 맛있죠. 이거는 와. 그 입맛 없는 여름철에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어묵 무침, 진짜 맛있다. 어묵 깻잎 무침 드셨잖아요. 어떠세요? 아니 어묵하고 깻잎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렇죠. 몰랐어요. 엄청 궁합이 잘 네. 맞죠. 난 보통 이미 여름 우리가 갔어. 조림이나 볶음만 해 먹었었는데 요렇게 깻잎하고 같이 무치면은요 또 색다른 맛이거든요. 이건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맛있고. 야, 오뎅에다가 이거 깻잎물 묻혀놓으니까 또 다른 맛이네. 그렇죠. 근데 이 밥에 참기름, 들기름 넣으셨잖아요. 네. 비벼서 입에 들어올 때 이 기름 느끼한 맛이 엄청 들어오죠.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만약에 이 무침에다가 참기름, 들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고소한 맛만 나서 오이의 싱그러운 맛이라든지 부추의 그 쌉쌀쌀한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밥에다 하셔야 돼요. 야, 이거 완전 깻잎이 킥이에요. 향이. 아 그래요? 야, 먹자마자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인데요? 일단 너무 시원해. 야, 이거다. 오늘 이거야, 주말 이거. 제 메뉴 이겁니다. 그래요? 아, 야, 이번 남편분 주말에 부르셨죠? 예인 씨네 집에 가면 그거 먹을 수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내조의 여왕으로 이번 주 주말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야, 너무 맛있는데요? 시원하다. 이 두 개가 진짜 여름에 제대로예요. 그렇죠. 네. 시원해요. 그냥. 그래서 이거- 시원한 여름 맛입니다. 뭔가 그림이 딱 그려져 다 이게 집에서 반바지 입고 이래가지고 딱 먹으면 시원하게 선풍기가 그러니까 틀어놓고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와. 제가 아까 요거 하나 남겼잖아요. 요거 좀 남았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오이 냉국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곁들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와. 오이 냉국은 정말 오늘 군대 추억이 있어. 그 훈련 받고 8월에 더울 때. 그 오이 냉국 한 그릇 너무 너무 좋아. 저 너무 보약 같잖아요. 그거 한 그릇 더 먹겠다고 달려들다가 혼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근데 네. 저는 사실 비빔밥 하면 양념장이 따로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건 양념장 없어요. 싱겁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로 바로 간도 비벼.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말에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네. 선생님 이번 주 요리도 잘 배워봤고 다음 네.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오늘 굉장히 여름의 맛이라 굉장히 맛있었죠. 네. 다음 주는 추억의 맛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추억의 도시락을 만들 거예요. 옛날 도시락. 그쵸? 옛날 도시락.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먹느라고 입에 가득 넣었더니 말을 못하겠네요.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여름의 강력한 더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뜨거운데요. 지난밤에도 열대야를 보이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7월 한 달간 보인 열대야의 일수는 총 21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밤에 열대야까지 합하면 총 22일로 관측 이래 이만큼 뜨거웠던 밤은 없었다는 겁니다. 폭염 경보도 전국을 짙게 물들이면서 이제는 특보가 아닌 지역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오후에는 오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 하늘은 여전히 맑게 드러나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최대 20mm,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5mm 미만의 빗방울 수준이 떨어집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대구가 36도, 부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하늘 속에 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고 있는 만큼 휴가철의 더위와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중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소식이 들어왔어요. 속보로 떴죠. 네, 관련해서 잠시 후 돌직구 쇼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돌직구 쇼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